여러분도 좀 피부적으로 느끼겠지만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등록한 학생이 지금 거의 반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지나고 나서 뭐 예비 일순환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지는 그러면 곤란하다고. 이왕 자기가 공부를 시작하는 이상은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이제 뭐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으니까 잘 버텨라. 버티고 정리할 건 해가지고 해놓으면 남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소리를 조금만 작게 할까? 너무 큰 것 같은데. 자, 오늘 모의고사를 치면서 본인의 소감. 요거 입법고시 있는데, 입법고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논문에 3가지 조정 기제 뭐 이런 논문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될 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논문이 나오면 출제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즉각 방면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3번째 해결 방안은 내가 어제 설명하면서도 기본 힌트는 다 줬다. 예? 뭐 관료제라는 건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명령과 지시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 이론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관련자들을 뭐 모아서 어떤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문제를 개선하자라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서 해결 방안이니까 뭔가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게 어찌 보면 학생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처럼 행정학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그건 뭐 사실이라. 그러나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걸 자꾸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재밌는 거지. 네? 재밌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면 뭐 이제 우리가 민간 위탁 도입의 배경이 된 이론, 이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봐야지. 학생에 따라서는 뭐 공공선택론을 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주인 대리인 이론을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적절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신공공관리론 하에서 크게 3가지 성과 공개 경쟁하면서 서비스 공급 방식이 다원화됐다. 시장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배경은 신공공관리론으로 써야만 밑에 내용들을 쓰기가 쉽지. 예를 들어서 공공선택론은 뭐 정치학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행정혁신의 가치,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 주인 대리인 이론도 뭐 우리가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엄격하게 면에서 이제 보험 쪽에서는 인슈런스 부분에서 그게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경영학 쪽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쓸 때도 뭐 당연히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문에 있는 충족되지 못한 가치, 이건 뭐 우리가 행정이 추구해야 될 다양한 가치가 뭐 여러분이 배웠던 거죠. 효율성, 민주성, 합법성, 뭐 효과성, 형평성, 그 다음에 공공성, 공익,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이 경우에는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능력인 거지. 기본적인 기준은 다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이제 쉽게 말한 거는 우리가 뭐 어떤 공공성 훼손이 됐다.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뭐 이러니까, 그지? 그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 안전사고 뭐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기계에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이 있을 때 다른 어떤 보수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뭘 해주는 가외성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픈 퀘스천이라. 그러나 그 출제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의도한 바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지 그건 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흐름으로 보면 공공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뭐 어떤 통합적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어떤 뭐 시설 보수 이런 거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 공개해서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다. 이제 일종의 우리가 추론을 해서 쓰는 수밖에 없지. 응? 10점짜리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가지 이론은 뭐 그냥 핵심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을 이 20점 용어가 만만찮다고. 그럼 이제 뭐 전통적 관료제 이론 하면 그게 뭐다? 개념적인 특징, 뭐 이런 거 일단 간단하게 하는 거, 두세 줄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뭔가 방안을 좀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론 앞에서 우리가 개념 설명을 했으면, 여기서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지? 대신에 이제 내용, 어떤 민간 위탁 그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있으니까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 특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의 어떤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건가, 뭐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둬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흔히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알긴 아는데 잘 쓰기는 만만찮다, 뭐 이렇게. 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 근데 막상 딱 붙어서 구체적으로 뭘 쓰려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만만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일종의 학습을 하는 거지. 문제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그러죠. 자, 서로. 이게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어딘가에서는 한번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에서 뭐 마땅하게 이렇게 끼워 넣기가 힘들다고. 그지? 그래서 그냥 뭐 서론에다가 민간위탁은 이런 거다. 근데 이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서비스 공급 주체가 이원화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문제의식을 그냥 서론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도입의 배경이론과 행정혁신의 가치 및 원칙. 그래서 배경이론은 소위 신공공관리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3가지 특징,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 10점짜리니까. 요게 뭐 길어야 한 4-5줄. 그래서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신공공관리론에서의 행정혁신의 가치 및 원칙. 다시 말해서 추구하는 행정 가치가 뭐냐? 일단은 뭐 우리가 효율성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뭐 크게 보면 2가지 방식이라.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사행정 이원론에 따라서 민간관리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시장 원리를 통해 가지고 경쟁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화, 뭐 그런 2가지가 있겠지, 그지? 아예 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고객, 시민에 대한 대응성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니까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한 대응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과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과정이나 절차, 관료제라는 건 다 공식적인 규칙이라든지 절차를 강조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결과지향적인 어떤 업무 수행을 강조를 하면서, 결과지향적이라는 게 결국 시민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성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바우처 제도에서처럼 여러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고객에게 어떤 뭐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든 또는 보다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어쨌든 그런 대응성이 있다. 뭐 그런 맥락에 표현이 뭐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주요한 그 가치 2가지는 어떤 공유가 돼야 될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애매하다. 이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행정혁신의 원칙이 뭐냐? 이거 좀 애매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본 가정 같으면 뭐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걸 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법론적 개인주의다. 그래서 다 분절화시켜서 경쟁을 시킨다. 뭐 이제, 근데 합리적 경제인이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다 기본적인 가정의 전제에 해당되는 거지. 원칙이라는 말은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치는 이런 걸 하고 원칙, 중요시한 게 뭐 있느냐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성과, 고객, 경쟁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원칙을 만들어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제 성과 뭐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책과 관리라는 게 가장 뚜렷한 어떤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은 정치인이나 장관 혹은 또는 중앙정부가 하고 집행은 지급 관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정부나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구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관련해서는 성과 관리를 통한 경쟁,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의 업체들 간의 경쟁, 뭐 이를 포함한 경쟁 원리,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정책과 관리란 건 뭐 여러분 공사행정, 이론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뭐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게 고객 지향성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원칙이긴 한데, 우리가 앞에서 고객에 대한 대응성 이런 식으로 가치를 언급을 했으니까 그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뭔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 준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그냥 원칙을 관리적 자율성의 부여, 재량권을 준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신공공관리는 레드테이프를 제거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시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써놨다. 그래서 이 원칙은 약간 뭐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정책과 관리,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뭐 이런 거니까, 경쟁 원리 적용, 재량권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성과 책임을 묻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한 가치.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우리 공익을 훼손했다. 뭐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 이제 10점짜리를 쓰려면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공익이 침해됐는가 이런 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지문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후관리 부족 뭐 이런 걸 통해서 기계적 결함과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 결과적으로 시민의 어떤 공익이 훼손됐다. 뭐 구체적으로는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어떤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든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뭐 인명손실 이런 게 다 우리가 공익을 저해하는 또는 뭐 공공성을 저해하는 뭐 이 공익을 뭐 여러분 공공성이라고 써도 별 상관은 없겠지, 그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합법성을 미준수.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보통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사후 감독 의무가 법적으로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 업무 같은 경우에도 뭐 구청에서 한 달에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2번 돼 있었다.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예를 들자면 사후 감독 활동이 다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A씨 공기업이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감독에 소홀한 점과 공선점이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셋째, 우리가 공개성의 미충족.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업의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공기업과 적시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제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라 신호 체계와 관련돼서 자기들이 뭔가 전산 입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메트로한테 공유가 안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말을 쓰는 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충족되지 못한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특히 이건 지문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기가 글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뭐 정답이 없는 거지. 그러나 내용은 뭐 대충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적절하게 자기가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건 뭐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 행정학을 배우면서 또 글을 써보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자꾸 넣는다고. 그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분, 중복, 초과분 등을 원하는 가해성은 전통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나 지하철 안전사고에 따른 대규모의 불확실한 위험 또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가해성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신호체계 등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가해적 조직이나 장치가 필요하나 이에 무관심하였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뭐 썼어? 뭘 썼어? 아마 공익 내지는 공공성은 누구나 썼을 것 같고, 다른 거 쓴 사람, 뭐 예를 한번 들어. 이거 왜 뭐 쓴 사람? 가외성 쓴 사람 없어? 합법성은 뭐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성은 쓴 사람. 공개성은 뭐 비중 생각해보면, 그럼 그러니까 안 썼으면 뭘 쓸 거야? 이거 외에 다른 거 쓴 거 하나만 이야기해. 하나. 아니 그것도 뭐 타당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거? 안에 백지를 놔두고 안 쓴 거야. 여기 말고 다른 같이 뭐 적은 거야. 뭔가 해서 고민을 해서 적었을 거 아니야. 뭐 썼어? 뭐 썼어? 민주적 책임성. 뭐 책임성이라는 것도 행정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좀 묘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분류에서 나오는 행정 가치의 유형이라고는 잘 안 하는데, 책임성이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책임성은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공직 가치의 이제 한 유형으로 잡히기도 하고 이런 건데, 좀 애매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우리가 행정 가치 가장 간단한 거는 내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이 있다 싶으면 자기가 제시를 하고 맞게끔 글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제 쭉 해보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가외성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거고, 뭐 합법성은 뭐 조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성은 이게 지금 뭐 관료제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뭐 신호 체계를 변경하고 이러면 즉시 공유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든 아니면 뭐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이게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내하고 차이는 나는 그런 걸 조금 쉽게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의 반항지간 해결 방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관료제 이론의 관점. 이게 뭐 핵심은 정부의 통제 또는 개입을 강화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뭐 관료제에 대한 간단한 개념, 그 다음에 조정기제로서의 명령과 지시 중심의 개청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다고.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해결 방안으로서는 먼저 민간위탁 대상 기능의 공공성이 큰 경우에, 즉 지하철 안전 운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호체계 등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직접 던다. 민간위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거는 얘들이 사후적으로 어떤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제대로 A시에서 그 신호체계든 뭐 또는 뭐 시설물 관리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후 감독 활동이 가장 직접적이긴 한데, 그것만 세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당 거의 6, 7점 되잖아. 세계 합해서 20점이나. 6, 7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하여간 정부가 개입하고 사후 감독하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갖고 자기가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안 쓰면
사실은 뭐 두세 줄 쓰면 뭐 끝이지.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확장을 해서 여러분이 하여간 뭔가 정부가 개입하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제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또한 시정부와 공기업의 민간 위탁업적에 대한 사후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합당한 제재를 가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고, 아울러 공기업과 민간업체의 적시성 있고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 통제, 뭐 명령,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방안을 여러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기업 내부에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확대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걸 뭐 글을 쓰면서 자기가 적당하게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첨언하는 거지. 이건 하나의 뭐 예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관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민간위탁 어떤 자체의 개성이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적절한 서비스를 계약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익 또는 공공성 훼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공공성 훼손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좀 부적절하게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존 시장에 경쟁이 존재하는 업무 분야, 그리고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따라서 신호체계 등 안전 관련 핵심 기능의 민간위탁은 억제되는 것이 좋다. 둘째, 우리가 계약 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업체의 업무 능력이나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거다. 우리가 이제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질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거래 비용 이용 관점에서 보면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안전적 공급을 위해서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또는 우리가 뭐 수의 계약, 기존 업체를 위해 수의 계약을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될 거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성과 관리의 강화이다. 성과 관리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NPM에서 나오는 핵심 용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설물 결함이나 운행 중진 및 사고 등에 대한 지표를 계약 내용에다가 명시를 하고 이에 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우리가 재계약 등에 반영하는 뭐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어떤 소위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어떤 경영 공시제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대외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업무 처리상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오늘 시험 치면서 이제 이게 배점이 생각보다 크거든. 20점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 뭘 써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2차 시험 치는 친구도 당장 오늘 이 문제 주면 쓰는 거 다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기출을 풀어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고민 이런 거를 이제 축적이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용이할 거고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오늘 시험 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아직 미숙한 게 그냥 당연하다. 그러나 하여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하고 특징은 이제 배운 대로 여러분이 내용을 써놓고, 그지?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해결 방안으로서는 첫째, 협업을 통한 통합관리이다. 하나는 공기업이 민간위탁을 통해 일부 업무만을 분리하여 이전하는 경우 서비스 관련 전체 업무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 공개 및 공유, 원활한 쌍방적 의사소통, 기능한 간 상호 연계 등 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우리가 협업의 개념에 다 이제 이런 것 들어가잖아. 쌍방적인 의사소통, 기능 연계, 뭐 이런 것들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관련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로 구성된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 이제 좀 외연을 더 넓히는 거지. 우리가 첫 번째 통합관리라는 것은 딱 그 관련된 여기 같으면 우리가
공기업하고 민간위탁 업체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좀 더 이 지하철 안전 문제는 중요하니까 외연을 좀 높여서 A시 차원에서 시정부의 관련 부서, 공기업, 외부 철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가 지하철 서비스 전반에 관한 내용들, 어떤 뭐 앞으로 안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 발생에 따른 시정부나 공기업의 일회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조치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 보여주듯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런 사고 방식 나면 뭐 어떤 서울시나 서울 메트로에서 뭐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일회적인 발표를 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전 불감증이 남아 있으면, 옛날에 우리가 대구 지하철 사건처럼 그것도 참사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했으니까. 그 되면 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막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뭔가 좀 지속적으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가는 뭐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어떤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근데 이제 그것만 딱 써가지고는 페이스 채우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지?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내용을 뭐 좀 바꿔서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표현들, 우리가 당사자들 간의 통합 관리, 그다음 좀 시 차원에서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네트워크 형성, 이런 맥락에서 써놓고 뭐 그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우리가 만들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여러분이 참고, 핵심적으로는 이 질문이 가지는 것은 우리가 거버넌스의 어떤 메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써놨다. 이 문제를 어제부터 줄 거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면서 뭐 우리 이제 어째 보면 실전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어째 보면 1, 2회 모의고사는 물론 이제 소질문이가 좀 배운 내용이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배운 내용이 적은 건 아니라 여기에 관한 기본 내용은 여러분이 다 배운 거야. 여기 뭐 강론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참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뭐 기출풀이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가진 기본적인 의도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딱 읽고 뭘 묻는 거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면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면서 내용을 좀 자기가 확정하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약간 유연하게 여러분이 접근하면 된다.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거의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 관료제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 뭐 우리가 협력적 거버넌스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정답이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아니면 답안지를 쓰면서 당혹스러웠던 거, 당혹스러웠다는데 웃는 거 보니까 다 당혹스러워요. 그게 당연하다. 그게 뭐 지금 전혀 안 당혹스러우면 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공부를 몇 년씩 한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을 때는 그렇지, 좀 지나고 나서 실제 모의고사 주면 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 묻는 게 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답안지를 쓸 때 뭐에 초점을 두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 모의고사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어떤 집단 행동의 문제를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다. 우리가 뭐 신제도주의 사회 자본론이 주장이라는 것은 이런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집합 행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둬서 그 개념들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한계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가 뭔가, 이게 초점을 몰아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문하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답안지. 그러니까 일반론을 막 쓰기 시작을 하면 내가 아는 걸 쓰는 거지 묻는 내용하고는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야.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답안지 쓸 때 좀 요령.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답안지라는 건 딱 단순하게 두 가지라고. 기본적인 컨텐츠, 중요한 이슈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문에서 뭘 묻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그거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갖다 맞춰줘야 된다. 근데 전자는 여러분이 투입을 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쌓게 돼요. 그러나 후자는 사실은 본인이 의지만 가지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출풀이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감각을 생기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런데 의외로 이게 약하다. 내가 그래서 예비조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관련 기출을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뭐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 이거 뭐 지금 시험 치는 이번에 2차 치는 애들 지금 여기 다 모아놓고 똑같은 문제 뿌리면 내가 확신한다. 80% 이상은 다 엉뚱한 소리야. 그게 참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삼순한테 되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A4 용지에다가 지문 해가지고 한 페이지 만들어갖고 평소시 책상 위에 붙여놔놓고 늘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거 떼가지고 시험장에 직접 들고 가서 시험 치기 전에는 이제 다 뭐 가져온 자료나 책들 이제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치우고 나서 초안 잡을 때 초안에다가 내가 먼저 지문부터 먼저 써놔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막 시간도 쫓기고 마음도 급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지문에서 묻는 거 상관없이 뭐 내가 아는 거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거는 내가 아는 거를 연관성이 떨어지는 걸 잔뜩 쓰는 것보다는 묻는 내용에 맞춰서 내가 아는 걸 최대한 쥐어 짜내가지고 맞추는 게 후자가 훨씬 점수가 좋다는 거야. 그거는 막 경험한 학생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좀 해결을 해가야 된다. 자, 그럼 뭐 특별하게 궁금한 게 없으면 그 정도 하고 우리 이제 어제 했던 그 책임성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 책임성 확보 방향 뭐 이렇게 교재에다가 말 그대로 여기서 일하는 거는 확보 방향에 가는 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유형의 책임성이 더 앞으로 요구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세부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강론의 내용을 활용을 하든 행정 전체의 내용을 가져와서 방안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는 한성주 박사의 논문. 요게 이제 우리 전에 말하는 행시 27년, 행시 2017년 1문 문제가 요 논문을 토대로 해서 나왔다. 이제 그 근거는 우리 흔히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논문에 있고, 그 논문, 그 표현이 그대로 그 지문에 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료제는 정치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상반된 요구를 받고 있다. 딜레마다. 뭐 이런 그런 표현, 학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 근데 그 논문의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지문에서 묻는 내용하고 핀트가 전혀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것도 뭐 이제 시기가 내가 이제 최근에도 이번 금요일날 이제 사순환을 하니까 내가 지난 주말에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다 검색을 했는데 그 가운데 논문 하나가 좀 눈에 약간 띄긴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추가로 줄지 안 줄지 고민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삼순환 끝나고 나서 사순환 시험 치기 전에 논문을 보니까
두 개가 딱 눈에 띈다. 요 논문하고 책임운영 기관에 관한 논문하고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내가 해가지고 사순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구조를 알면 요 문제는 잘 쓸 수 있었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온다. 이게 2016년도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박철호, 옛날 명지대 교수, 명지대에 있었다. 박철호 교수의 이야기.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또 환경 책임성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서울대에 있던 이제 김병석 교수하고 이제 공저로 했던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행정 책임성 롬제과 두 분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 뭐 세 개가 다 비슷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성주 박사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례라 여기서 다룬 거라. 선거 개입 의혹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이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을 나중에 우리가 부패할 때 이제 내부 고발 제도를 배우겠지만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부 고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행정부패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배신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어떤 사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막 내용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전체적인 방향만 하고, 요건 나중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우리가 관료제의 어떤 배태된 정치성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관료제라는 것은 정치성을 타고났다. 배태된 인베디드가 타고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배태됐다. 그죠?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이 배태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태된 정치성이다.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관료제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정 배분 권한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독점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성격, 권력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등을 통해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그걸 이제 우리가 관료제의 배태된 정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배태된 정치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협을 한다. 하나는 정치 권력화고 하나는 우리가 정치 도구화 내지는 뭐 정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이런 자원들 또는 권한들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거. 정치 권력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가 자신이 지닌 그런 권력, 권력이라는 이게 다 권력이니까, 그게 자신이 지닌 어떤 권력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치 권력화됐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뭐 고전 엘리트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트 이론도 뭐 고전 엘리트론이 있고 신 엘리트론이 있다. 나중에 우리 이제 관료제 가면 간단하게 배우더라고요. 간단하게. 그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 엘리트론에 속하는 그 가운데서 특히 모스카라는 학자의 지적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공공성택론의 지적. 공공성택론은 기본적으로 관료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니까, 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인 우리가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도구화라는 것은 관료제가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료제가 권력이 있으니까 정치 권력이 이 관료제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에 예속을 시켜서 그런 강한 어떤 힘을, 권력을 지닌 관료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가 정치 권력자의 또는 정치 권력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정치 권력의 사유화, 어떤 정치 권력이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관료제를 우리가 사유화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정치 권력의 사유물이 됐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또는 특정 당파의 대리인이 됐다, 관료제가. 그래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권력의 사유물, 어떤 수단화됨으로써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지. 이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권력화하는 거고, 요거는 힘이 있으니까 정치 권력이 그런 힘 있는 관료제를 자기의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해결 방안은 뭔가? 그럼 관료제가 우리가 스스로 권력을 우리가 추구를 하니까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통제를 해야 될 거예요. 통제를.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정치가 관료제를 통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통제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관료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 관료에 대한 재량 제한과 복종 유인이 필요하다. 같은 말이죠. 정치가 관료제를 통제한다. 즉, 관료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고 복종 유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 못하도록. 이 경우에는 관료제가 정치에 복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됐으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관료 또는 관료제로 하여금 반대로 재량을 허용을 해줘야 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료제의 전문 직업적인 의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우리가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료에 대해 우리가 재량을 허용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된다 이런 거야.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우리가 탈피하도록 재량을 주고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필요한 책임성 유형이 뭐냐? 책임성 유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관료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고 복종 유인하는 거니까, 그지? 계층제적 책임성. 그리고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관료에 대해서 재량 허용, 자율성을 부여해서 전문직업적 의무를 우리가 보다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책임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적 책임성을 토대로 한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사람의 구도라. 그래서 뭐 기출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요 표현들, 이게 관료가 이런 거로 인해서 배태된 정치성을 가지고 그 결과 정치 권력화 혹은 정치 도구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 권력화가 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임성이 필요하고, 정치 도구화의 경우에는 이런 책임성이 강조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의 논리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뭐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이든 뭐 관료 역할이든 하여간 좀 그런 민주적 책임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주제에서는 늘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개념들이나 논리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료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이런 말이겠지, 그지?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정치적이어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 상반된 요구를 받고 있다. 하나의 딜레마다라고 보시면, 딜레마 상황. 보통 우리가 딜레마라는 것은 가치,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걸 우리가 보통 딜레마다 이렇게 행정에서 많이 쓴다.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서 딜레마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 뭐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같은. 서로 지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이어야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치가 관료제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료제는 정치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행정이 또는 관료제가 정치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요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예속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17년 행시 지문에 보면 하여간 앞에 뭐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뭐 하나의 어떤 딜레마적 상황이다 뭐 등등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상반된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이제 써놔놓고 소질문 1에서는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논문을 의식을 안 하면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를 우리가 전에 베버할 때 배운 것처럼 베버의 관료제의 이런 특징이 관료죠, 민주주의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이런 의견이 있다. 이제 뭐 그런 게 기본적인 거 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 논문을 가져오면 이제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가운데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2번에는 보면 갑자기 1번은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그냥 우리가 아까 지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행정 책임성에 대해 논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소질문 1하고 2가 아무런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 관점이란 거, 우리가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행정 책임성에 대해서 써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뭐 주관적, 객관적 책임성을 쓰든 아니면 롬잭 두브링의 4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뭐 책임성하고 뭐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쓴 거지.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관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런 측면에서 훼손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훼손되기도 하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임성이 필요하다. 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써야만 되나. 이제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문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을 안 하는 거야. 이 지문을 고민을 하면 설사 이 논문의 앞 내용을 몰라도 대충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게 뭘까? 정치적이어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 정치가 관료제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책임성에서 보면 요런 거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어떤 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또는 어떤 정치적인 말고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거하고 연계할 수 있다. 사실 앞에 구조를 모르더라도. 근데 이제 이 지문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들 다음에 기출을 할 때 뭐 특별히 풀 것도 없다고. 이걸 그냥 말로서 우리가 풀어 쓰면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뭐 책임성 유형, 이제 롬잭 두브링 4개 설명하고, 우리가 정치 권력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마찬가지. 자, 이제 이런 논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찬호 교수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계층제적 책임이에요. 우리가 법적 책임을 강조를 해왔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대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윤리적, 개인적 책임이다. 이제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책임을 요구받는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거고, 윤리적, 개인적 책임을 해서 개인이 윤리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건가. 이게 어찌 보면 주관적 책임성이, 객관적 책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계층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따른 어떤 소극 행정, 대표적인 문제, 어떤 소극 행정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윤리적, 개인적 책임을 통해서 이거를 보완을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한 어떤 적극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요게 가진 문제점들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반면에 우리가 윤리적,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뭐게 되겠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권력의 오남용이나 뭐 도덕적 해이나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자율성 부여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계층제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을 통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함으로써 어떤 최소한의 어떤 성과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불법적 행위를 억제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재량을 주더라도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가지는 문제점은 요게 보완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요게 가지는 문제점은 요게 보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자가 조화돼야 된다. 내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은 완전히 이론적 논문이니까,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건 기본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성격일 것이거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 쉽게 말해서 상관의 명령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했을 때 그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개인의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뭔가 행동을 한다. 그건 사실 불허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인사행정 가면 정치적 중립 이런 거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그 면접 뭐 이런 게 있다. 그 사람들이 항상 고위공을 주로 이제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를 한 건데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계층제적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로는 자기가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계층제적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다 어떤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 조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과연 조화가 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뭐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까먹어도 되고 요 자체의 구조만 하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롬잭 두브닉을 가지고 쓴 좀 사례를 그냥 교재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우리가 보자. 네, 306페이지 한번 보면 롬잭 두브닉의 네 가지 책임성 유형을 기준으로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들의 책임성을 분석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쭉 설명이 있다. 그래서 먼저 상관을 모시는 계층제적 책임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에서 뭐 명령하면 그대로 하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법적 책임성도 우리가 어떤 뭐 직무 분장 등에 따라 매뉴얼을 중심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법적 책임성도 어느 정도 잘 지켜졌다. 이와는 반대로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관료들은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고위직과 실제 현안 구조를 담당한 하위직 모두 전문가적 책임성이 부족하였다. 이제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라는 거는 이제 논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층제적 법적 책임성은 잘 지켜졌으나 전문가적 책임성은 부족했다. 한편 정치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이제 정치적 책임성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만 국민이나 언론, 외부 집단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성을 지고 성과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거나 비단이 우리들의 경우에는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건 이제 폭넓은 의미의 그냥 정치적 책임성. 딱 뭐 시민 이렇게. 그래서 본 사례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에 대한 통제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해
계층제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이 높게 나타나나 이로 인해 관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저하되어 전문가적 책임성이 낮아지고 정치적 책임성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직성, 복지부동 등과 같은 정형적인 관료제의 병폐가 초래되었다. 뭐 이렇게 해놨다. 그지? 다음에 이제 책임성 확보 방안 해서 밑에 보면 첫째, 법적 책임성과 계층제적 책임성은 최소한의 성과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이들 장치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법을 지키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성과에 해당하는 거지. 높은 수준의 성과, 뭐 어떤 공익 차원에서 이런 걸 하려면 결국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뭐 목숨을 거는 것, 우리가 소방관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든다든지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은 법이나 지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보벤즈는 적극적 책임성이라 부르면서 법적, 계층제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책임성과 구별을 한다. 이제 이 보벤즈라는 사람은 책임성 유형을 소극적 책임성과 적극적 책임성으로 구분을 한다. 이때 소극적 책임성은 법적 계층제적 책임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 보벤즈 또 여러분 글을 쓸 때 인용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책임성은 그런 단순한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벗어나는 말 그대로 어떤 적극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둘째, 우리가 적극적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국민 전체의 바람, 즉 공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성이 필요하다. 보통 서구의 민주정체 이론에서는, 이게 민주 정치체제 이런 이론에서는 공익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를 선출직 공직자로 보고 관료들은 선출직의 지시에 순응해야 되나.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지. 선출직 공직자가 결정하고 집행은 관료들이 하는데, 이걸 이제 아블바흐와 랑마는 위임 이론, 맨데이트, 이 위임이랑 맨데이트, 뭐 어떤 명령, 뭐 이런 의미가 이게 맨데이트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맨데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이에 반해 관료가 공익 결정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을 이게 맨데이트가 아닌 만다린 이론이다라고 해서 서로 비교를 시켜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밑에 만다린이 무슨 의미냐? 우리 흔히 이제 뭐 만다린 뭐 중국 그 음식점 이름 만다린 이런 게 많잖아. 뭐 호텔 이름도 있고 그지? 이 만다린이 굉장히 그 긍정적 개념이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송대 이후에 실무 지식과 문서 규정을 통하여 왕의 통치하에서도 자신들의 목표로 삼는 유교적 이상국가를 구현하고자 했던 고급관리. 이들 유교적 관리는 특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정치적 사상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왕정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다. 그런 뭐 어떤 고급 관리.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다린하고 맨데이트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초기 학자들인 왈도나 슈베르트, 모셔뿐만 아니라 관료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학의 기초를 새로이 세워야 한다는 블랙스버그 선언을 주동한 웜즐리와 그의 동료, 구셀, 이런 소위 관료제 변론학자들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위임이론, 만다린이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 맨데이트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만다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관료 이미지를 우리가 표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셋째, 이제 요게 어찌 보면 고민인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고민이라면, 자,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재량을 주고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량을 주거나 자율성을 부여해준다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따른 도덕적 해이, 부패라든지 권력적 오남용,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거든.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최근에는 뭐 그 논문을 잘 나눠주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NPM에 의해 가지고 관료들에게 관리적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논문이 있다. 그 논문에 의하면 관리적 재량권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부패의 가능성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한권을 주면.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썼던 학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부패 문제라는 건 굉장히 이게 시리어스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거는 부패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높기 때문에 재량권 허용, 어떤 자율성을 확보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 논문도 그렇게 쓰고 있고 대부분 옛날 박동수 교수나 대부분의 논지가 그렇다. 권한을 주면 부패 문제가 생기니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통제해야 된다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경도 바뀌고 공무원의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부패가 급난다고 해서 계속 영혼 없는 공무원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갈 것이냐? 그건 아닌 거지. 어디나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재량권을 주면서 그게 따른 어떤 보완 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죠. 아예 뭐 우리가 부패가 무서워서 관료들을 계속 묶어놓고 통제하는 것은 그건 뭐 시대에 어찌 보면 역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적극적 책임성 이런 거를 강조하자라고 해놓고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료에게 공익 결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적극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그들은 법규나 상관의 지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늘 고민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수양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료 때리기에만 열중한다면 소극적 책임성밖에 확보할 수 없다. 관료들이 예뻐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적극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적극적 책임성을 가진 관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 사실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자율성을 주는 문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 문제, 이건 뭐 늘 상존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은 가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논문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묶어서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네 가지 책임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계층제적 책임성 그리고 법적 책임성이 굉장히 강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고, 뭐 복지부동이든 뭐 등등. 부작용이 우리나라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가적 책임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런 전문가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그래. 이랬으니까 더 글자가 안 쓰지. 이거 뭐 안 보여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문가적 책임성,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한다.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영혼 없는 공무원이 상징하듯이 권력 도구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가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량권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 이런 걸 있어야 될 거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그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보완 조치라는 것은 어떤 대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행정 내부적인 거, 그 다음에 뭐 대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이제 대내적인 거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부 고발제를 좀 활성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직 사회 내에서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에 대한 어떤 뭐 윤리 교육을 강화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뭐 윤리 교육은 뭐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나눈 좀 자료에 가장 최근 논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 내용만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노조가 가지는 큰 장점이 뭐냐면 이 공직사회의 자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올려달라. 이게 노조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 물론 노조가 뭐 어떤 자기 이익의 차원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노조는 지금 6급 이하에만 한정돼 있다. 5급 이상은 아니고 관리직이 아닌 중하위직에만 이제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공무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자정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리드를 해간다면 우리가 뭐 대내적으로서 예를 들자 뭐 이런 것다. 대외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시민 참여를 좀 더 적극화해서 관료들에게 어떤 재량권을 주더라도 그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그걸 어느 정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보안 정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국회라든지 또는 사법부의 어떤 사후적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법적 책임성이라는 건 국회에 의한 사전적 통제거다. 법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건 우리가 좀 약화시켜서 권한을 주는 대신 그게 다른 어떤 뭐 범법 해배나 탈법 해결가 있으면 국회가 사후 감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후적 통제는 재량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내적 대외적인 좀 보완 조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를 보면 뭐 이렇게 가자. 그 필요성이란 거는 뭐 우리가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극 행정이나 복지보동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등등 해서 다만 이제 우리가 재량권을 부여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좀 강구하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만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성주 박사가 아까 이야기한 것들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례를 했는데 뭐 거기에 관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자 정치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조금 쉬었다가 오늘 여러분 나눠준 교재에 있는 책임성에 대한 논문들이 그 두 개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뭐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 두 가지 논문을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